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가 있었고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주임검사로서 알면서도 이걸 입건하지 않거나 또는 무혐의 처분해서 그들이 이런 토건 비리를 저지를 토대를 만들어줬다는. 그런데 이제 뭐 이런저런 조건, 뭐 무슨 고발 사주랑 같이 가자, 뭐 무슨 부산저축은행 뭐 하는데, 아니 뭐 범죄 사실이 특정 안 되는 것도 막 영장까지 치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것까지 특검에 간다는 거는 원래 특검의 취지에 안 맞지만 불기신 작전일 수도 있지만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그러나 저는 그러려면 해라, 뭐 쌍으로 가겠다 하면 가져가라 이 말이죠. 수사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고인들은 누구로 소환하면 그 사람의 범죄를 다 알아야 됩니까? 국민학교 애들한테 얘기해도 먹히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 한국 정치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가족 사기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끄집어내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그것도 또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비상식적이지. 대장동 특검을 부르짖던 국힘당이 어느 순간부터 특검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받겠다며 단 대장동 특검 비리의 씨앗이 됐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도 같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한 순간부터였는데요. 당시 이 수사의 담당 검사가 바로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추가 특검 이야기가 나오자 대장동 특검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청렴함의 자신감과 반대로 도둑이 재발절인 범죄자의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 꺼리낌 없는 이재명 후보와 숨길 게 많은 윤석열 후보의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은 국힘당이라는 정치 집단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대장동 비리를 그토록 성토하면서도 대장동과 같은 부동산 부당 수익을 방지하자는 법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 후보의 그 정당, 이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왜 대장동 특검이 사라지게 됐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윤석열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주임검사가 덮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터지고 나서 10년 전 윤석열 후보가 주임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등장했죠. 그런데 검찰이 어제와 오늘 이 사건 관련 인물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부실 수사 의혹을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명백한 부실 대출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빼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수사 제대로 했으면 이거 다 공중분해 됐겠죠. 세 번째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공개발을 경기 성남시가 추진할 때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정해가지고 막지 않았으면 공공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들은 공중분해가 됐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하천대유 쪽에서요, 부산저축은행에게 1,000억을 대출받았는데요. 네. 액수가 미비하지도 않고 1,000억이나 되는데 왜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더 특이한 점은요, 이 당시 하천대유 쪽 변호사가 박영수 특별검사였습니다. 네. 근데 박영수 특별검사를 하천대유 쪽에 소개한 사람이 김만배 씨입니다. 김만배 하천대유 대주주고요. 우연히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또 이해할 건데, 우리 얼마 전에 하긴 했죠. 김만배 대주주의 누님이 윤석열, 그지요? 아버님의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연이 거듭될 수 있는가? 대법원에서는 아마 12년인가 14년인가부터 시작해서 쭉 중형 선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재산 환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제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왜 대장동 걸 알고 자기를 수사 안 했냐고 하는 거랑 같은 얘기 아닙니까? 참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의 범죄 혐의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해놓고도 조 씨를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주 대놓고 덮은 거죠. 탐사행동 전문 리포엑츠의 허재영 기자는 25일 관련 내용이 명시된 공소장을 공개했는데요.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때 조 씨의 범죄 혐의 내용을 담은 공소장을 작성해놓고도
조 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 씨의 변호인 박영수 특검의 청탁을 받고 봐주기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날 보도에서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검찰 공소장 등을 보면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계열사가 시행사 세움의 2010년 6월께 29억 7,800만 원을 무담보로 불법 대출한 사실이 보인다며, 그러나 윤 검사는 이 같은 불법 대출 사실을 확인한 공소장에 직접 서명까지 해놓고도 조 씨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세움은 조 씨에게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 대가로 2010년 말 10억 1,500만 원을 줬던 회사였는데요. 조 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세움에 대출해주기로 약속한 700억 원 중 70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벨리타하우스에서 세움으로 이체하는 등 알선 수재와 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축은행 돈을 받아 은행 고위 간부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고 내부 돈 심부름을 한 것이어서 기소 대상도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허 기자는 또 조 씨가 연루된 부산저축은행 캄보디아 부실대출 사건도 들여다봤더니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조 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벨리타하우스가 불법 대출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 놓고도 회사에 실권을 쥔 조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검은 이 회사를 통해 10억 원이 대출된 사실을 확인했고 박연호, 김양 등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포함시켰다며 법원에서도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조 씨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씨의 알선 수재 혐의 등은 2011년이 아닌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고 조 씨는 뒤늦게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쯤 되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덮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윤 후보는 막역하게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당시 검사 선배인 박영수 변호사를 봐주기 한 거죠. 물론 대가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대장동 특검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누워서 침을 뱉어버린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제 공수처도 검찰도 믿을 수가 없는데요. 특검은 믿을 수 있을까요? 부패방지법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3년 동안 걸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데 일부 언론의 공작으로 시작된 이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과 검찰에 짓밟힌 제 인생 자체를 이 현명한 판단으로 다시 확인하셔서 제게 다시 명예를 찾아주신 항소심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자리까지 이 가족과 친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데 언제 어디서든 제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25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는데요. 이 사건을 만들고 보도하고 또 정쟁으로 마녀 사냥을 한 SBS와 국힘당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 변성환 부장판사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님,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늦었지만 무죄로 명예를 회복하시게 된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거죠. 아쉬운 건 손 전 의원의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어거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요. 이 부분도 다시 항소해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판결난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전부 무죄로 판명 났음에도 SBS는 이날 헤드라인을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에서도 유죄 벌금 1,000만 원으로 잡아 보도했는데요. 그들이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로 시작한 의혹 취재였기 때문에 무죄로 인정하기 힘들었던 탓으로 보입니다. 반성을 하고 사과 보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어거지 보도를 계속 이어가며 자신들의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이날 매체의 기사 제목을 두고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는 악의적 의도가 엿보인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SBS는 과거 손 전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을 확산시킨 방송사로 언론중재법 처리가 시급함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쯤 언론중재법이 바뀌게 될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목포 지역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이 오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개발 계획이 담긴 비밀 자료를 미리 받은 건 맞지만 그 자료만을 이용해 부동산을 산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가명이 아니고요. 뉴스원이 그렇게 보도했어요. 네. 일부러 그렇게 쓴 건지 모르고 쓴 건지 모르겠는데 모르고 썼으면 이 기사를 이렇게 쓸 자격이 없죠. 가명이 아니라 무죄가 난 겁니다. 애초는 어떤 거냐면 부패방지법 위반, 한마디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땅 투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땅 투기를 했다는 혐의가 무죄가 났어요. 그것이 유죄인데 벌금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 그러면 가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무죄가 난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1,000만 원 벌금 나온 부분은 이제 명의신탁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명의신탁 부분이 오히려 더 무죄가 나야 할 대목이라고 보긴 하는데 그건 이제 따로 변호사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핵심은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는 땅 투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언론에서 SBS 제기했죠. 그리고 실제 재판에 가서 1심에서는 유죄가 났다가 2심에서는 땅 투기 아니다라고 그 부분이 무죄가 나는 게 핵심입니다. 가명이 아닙니다.